사람이 돈이 없어서 빵을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물질적 자유를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겠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0조를 더 걷어서 전 국민에게 빵값을 주는 게 맞는가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 무엇이고 또 이런 논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칼폴라니 제가 처음 유학 가서 정치경제 과목 들을 때 들어있었던 꼭 읽어야 되는 도서 목록 중에 하나였죠. 네,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걸 읽으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칼폴라니 인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저 20세기의 그 유명 헝가리 출신의 경제사상가였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현대 시장 자본주의가 사람과 토지와 사람과 자연과 화폐를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사회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안적인 경제 체제는 사람하고 자연하고 화폐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는 대안적인 경제를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네. 2008년 이 경제 위기 이후에 그 세계 시장 자본주의가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폴라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막스하고는 또 결이 또 다르잖아요. 예, 막스주의자가 아니죠. 예, 굉장히 결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냉전 시기에 냉전 시기에 좀 들어맞기도 애매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약간 좀 사이에 껴갖고. 그래서 이제 와서 빛을 보고 있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 시장 경제하고 함께 맞물려서 이런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피폐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뭐 이런 비판도 굉장히 컸는데. 하여튼 어려웠어요. 되게 너무 어려웠던 기억만 나고 하지만 정치 경제를 공부하던 학생들은 이제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였던 제가 자세히 설명한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내려봐주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팟캐스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팟캐스트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소득 이야기를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 들으면 딱 무슨 얘기인지는 알잖아요. 기본소득.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또 개념을 이야기를 또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의외로 이렇게 좀 그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엄밀하게 고전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랍니다. 첫 번째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돼요. 현금으로. 뭐 상품권, 뭐 현물, 바우처 이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재난지원금 왜 가족별로 지급했잖아요. 그거 땡입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군요. 개인한테 바로 줘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논란이 많은데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업수당을 받으면은 그 구직 활동해야 되죠. 네. 옛날에는 왜 명함 받으러 다녔잖아요. 요새는 안 하지만 그런 일체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재산이든 소득이든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도 받지만 삼성전자의 이재용 씨 같은 분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주고요. 언제까지 주느냐? 늙어 죽을 때까지 줍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를 기본소득이라고 해요. 네. 자, 이게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니까 굉장히 지금 황당하시죠.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여기서 조금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경제가 그 16세기에 시작된 이후로 여러 번 진화를 하면서 사회적 위기의 성격도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사실은 세계의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적 부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들의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건데 이건 16세기, 17세기에 구빈법이라는 걸로 생겨났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니까 노동계급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왔는데 이거는 그런 공적 부조 구빈법 같은 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숫자가 많으니까 할 수 없다. 사회보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실업수당이라든가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19세기에 나온 그 사회보험이라는 두 번째 요소예요. 그다음에 20세기 자본주의에 들어오게 되면은 노동시장을 항상 완전 고용 상태로 만들어서 항상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국가 목표가 생기는데
노동시장이 기능부전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기능부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사회 서비스 같은 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성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다 보면은 아이를 누가 맡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 돌봄 서비스, 사회 서비스가 주어져야 네네. 되고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 단절해서 단절되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기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일정한 수당이 주어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세기 복지국가라는 게 나타났는데 네네. 21세기 들어오면서 21세기 이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나타나는데 기술 변화라든가 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 사람들을 실업자인지 취업자인지 도저히 분류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네. 영어로는 이제 컨틴전트 워커라고 그러는데 불안전 취업자라고 그러죠. 뭐 시급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버 운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계약직 뭐 등등등 이런 분들은 고용인지 실업인지 애매한 상태에서 소득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앞에 그 자본주의가 변화하면서 나온 세 가지 종류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커버가 혜택을 되지 받을 수가 않는다. 없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삶을 보장하려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이라는 접근법,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21세기 자본주의의 조건에서 새로이 제기된 복지 시스템 제안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무조건 다 준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이게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에서도 나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실업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실업수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지로 나가는 거 그거 맞습니다. 다 뺏고 그냥 이거 하나 딱 주고 퉁치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경제학 쪽에 아주 그 우상 같은 인물인데 밀턴 밀턴 프리드먼이라든가 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네.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복지를 복잡하게 주면은 뭐 행정비용도 들고 복지 아프니까 네. 소득세를 일정 세율로 정해서 소득이 그걸 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걷고 그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대신 채워줘서 네.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 그래서 우파 쪽에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경제 정책으로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복지가 아니고 경제 정책이다. 여기에 이제 이런 맥락이 두 가지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지금 그 재난지원금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총수요 관리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면은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차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반신반의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논리대로 하게 되면은요. 그 소비 성향이 더 높은 쪽, 흔히 네. 보통 저소득층이 더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삶이 힘드니까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써버릴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기본소득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그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더 많이 주는 쪽이 총수요 관리 차원에서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논리는 제가 보기엔 조금 뭐라 네. 그럴까 좀 문제가 있고요. 네네. 저는 다른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사회복지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경제 정책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노동의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노동의 감가상각. 예,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좋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적 자본이라는 말이 있죠. 자본이 왜 감가상각이 있죠. 그래서 자본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제 마모되기도 하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네네. 노동자 인간도 어떠냐면은 실업 상태에 들어가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불안전 취업 상태에서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있다 보면요. 이 노동자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인간으로서 굉장히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시장에서는요. 지금 9개월 정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금 워낙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네. 9개월 정도 실업 상태에 있으면 4년 실업한 것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채용 업데이트가 그렇죠. 빨라갖고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안전 취업자들이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렇죠. 미국의 경우에는 한 40% 전체 노동인구의 40% 50% 정도가 지금 불안전 취업 상태에 있는데 네. 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활동 자금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총수요 관리 차원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애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병을 고쳐야 할 때도 있고 뭐 뭔가를 새로 배워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간이 스스로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는 활동 자금을 사회가 보장한다라는 점에서 지금처럼 산업 기술의 변화가 아주 빠른 21세기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경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가지고 본인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 노동의 어떤 질이라든지 물론입니다. 이게 상당히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주장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그 패러다임을 이미 그 1930년대부터 네. 실행한 나라가 있는데 스웨덴이 그런 경우예요. 이 나라가 복지하고 성장을 밀접하게 결합시켜서 네. 노동력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린다. 복지를 통해서. 그래서 높은 산업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굴러왔죠. 근데 이 질문 또 피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이냐. 재원이요. 그러니까요. 항상 돈이 문제죠. 그러니까 돈이 항상 문제예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칼폴라니 여성 연구소 소장님이 이런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저도. 좋습니다. 아주 인간적이세요. 예, 돈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우선 기본소득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네. 뭐 10만 원일 수도 있고 몇십만 원일 수도 있는데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있는 연구자들이 보통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수준은요. 그 나라 1인당 GDP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4분의 1 정도. 우리나라로 환산하면은 모든 개인에게 월 한 57만 원 정도를 주자. 이것이 네네. 이상적이다라는 액수인데요. 활동 자금으로서. 이런 돈이 얼마가 드느냐 한 300조가 넘게 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반이 넘는데요. 국민들이 그냥 세금을 60% 거의 한 인데. 7, 80%를 더 내야 된다는 네. 얘기니까 이 기본소득이 증세 없이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저는 이런 거는 그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요. 네네. 어마어마한 재정 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소득이 제기된 배경 하나를 사람들이 전혀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공유재산의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기본소득 이야기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21세기 자본주의 변화에서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몫이 너무나 커졌다라는 것 때문에 나와요. 거기서 정당성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공유재산이라는 게 알래스카주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알래스카주가 지금 기본소득을 가장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주인데요. 70년대에 여기서 유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팔 거냐 어쩌냐 네. 하다가 이거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자. 왜냐하면 그 알래스카주에 있는 그 유전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그 땅 주인 거겠어요. 그거 네. 등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석유에서 나눈 수입은 n분의 1로 나누는 게 제일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알래스카에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즉 자본이 만든 부가가치라고 말할 수도 없고 노동이 만든 부가가치라고도 네. 말할 수 없는 그걸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21세기 자본주의에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부가가치의 엄청난 양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즈라고 하는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추산하기로는 지금 21세기에 그 우리가 만들고 있는 부가가치의 대략 70% 정도는 자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노동이 만든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공유재산에서?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네. 나오고 있고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AI의 가치가 어디서 나는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써서 기술자들을 고용을 해서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네. 여기까지는 자본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파고는 예외고요. 거의 모든 AI 그 인공지능은요. 엄청난 데이터를 때려 넣어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럼 그 데이터 값은 누가 내나요? 데이터 값. 그거는 데이터는 누구 것인가요? 널려 있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를 갖다가 누가 값을 매기기 시작하면은요. 어마어마해질 예, 텐데요. 이 인공지능의 부가가치는 그 자본에서 나온 네. 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에서 데이터에서 나왔다고 나온 말할 수 것이다. 있어요. 지금 데이터를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그렇죠. 자본 몫으로 다 가져가는데 네. 이 데이터를 제공한 우리 전 국민과 세계 인류 전체가 이 데이터 공동 관리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씩 뜯는다고 받아낸다고 네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공유 재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득은 어떻게 나눠 갖는 게 제일 합당하겠어요?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게 제일 말이 되겠죠. 기본소득의 논리를 제일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18세기의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토마스 페인 상식. 예.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우리나라의 경기도의 도지사 이재명 네. 씨가 이 국토부에서 얘기하지요. 네네. 이게 원래 그 토마스 페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그 자체는 모두의 공유자산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이건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된다. 즉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현재 존재하는 재정 구조로는 이 300조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21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이 이렇게 자본의 기여도 아니고 노동의 기여도 아닌 사회 전체가 만들어내는 무형자산이라든가 공유자산 같은 것에서 크게 경제가 힘입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게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형성과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페인이 땅 얘기를 한 건 또 개척시대고 네. 그 당시에 또 아메리카 혁명, 미국 이제 네. 18세기 말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허허벌판 땅이 많은 때였으니까 그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글쎄, 그게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땅 얘기를 토지를 얘기하는 건 예. 아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는 데이터라는 예를 들면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원을 말씀을 예. 하시는 거긴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그거를 데이터를 공유재산화해서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예, 아주 좋은 네. 포인트, 중요한 점인데요. 18세기까지는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네. 가장 중요한 자산이 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인 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복잡한 21세기 자본주의에서 공유자산이 뭐냐. 그 인텐저블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죠. 이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실 고전적인 자본이나 노동 어느 요소 생산성으로도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년 전인데요. 그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하는 네. 그 라면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일본에 나가사키 현이 있죠. 네. 나가사키 현에서요. 아마 한국 야구르트였다고 기억하는데 한국에 있는 나가사키 짬뽕 라면 만드는 회사를 고소를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나가사키 현에서 예. 이름 도용했다는 왜 건가요? 우리는 이름 함부로 갖다 쓰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건 분명히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네. 이게 한국 야구르트 걸까요? 아니면은 저 나가사키 분들 이 주민들 걸까요?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네. 이건 사실 공유재산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옛날에 그 핸드폰 입력 때 천지인 입력 방식을 놓고 이게 개인 거다 뭐 회사 네. 거다 말이 많았는데 그 몇백 년 전에 이도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이도? 그분이 이 네. 한글을 만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도 그 이도. 이도의 후손들이 이걸 알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천지인 입력 방식이라는 거는 지금 한글을 못 쓰는 모든 사람들의 공유재산이고 무형자산이잖아요. 지금 21세기의 고도 부가가치 그 자본주의는요. 그 토지 같은 천연자원보다도 이런 지식이라든가 문화 같은 무형적인 공통자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좀 찾아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21세기에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그걸 n분의 1로 나눠 가지면서 기본소득이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시도를 한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예.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주겠다라고 했다. 그걸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안 된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고 예. 핀란드는 얼마 전에 시험을 했죠. 네. 네. 근데 결과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핀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실업 수당을 줬을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러면 뭐 구직이 더 잘 되느냐 안 돼. 뭐 이런 걸 비교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 실험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네네.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그 실험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 네네. 동안 준다. 근데 진짜 기본소득을 실행을 하면 일생을 주기 때문에 네. 사람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실험들에 그다지 큰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핀란드의 경우는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본소득 실험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실업수당이에요. 실업수당인데 네.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빼고 빼고. 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 어떤 거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네. 대부분 불확실해요. 맞아요. 예. 예, 통계적으로 대부분 불확실하다고 그러고 한 가지 유의미한 결과는 뭐냐면은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구직 의욕이 줄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유의미한 결론으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봤던 것 예. 같아요. 네. 하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생에 걸쳐서 준다 그러면은 일생에 걸친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행동 패턴 같은 게 다 달라지는 거를 우리가 감안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한 뭐 몇 개월 뭐 몇 년 이걸 갖고 실험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복권 타시면은 일생 나눠서 받으시겠어요? 이게 한목에 저는 받으시겠어요? 한목에 봤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실험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근데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만약에 지급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두려움 네. 혹은 의심 이런 거잖아요. 이거 네. 주면은 일 안 한다. 뭐 이런 네.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제가요. 네. 그 아까 그 빵 얘기 나왔는데 네네. 빵 얘기 좀 할게요. 네. 그 빵 가지고 이제 한쪽에서는 빵을 줘야 된다라고 그러고 한쪽은 빵만 주면 뭐 하느냐. 빵값 줘서 뭐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말 아세요?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자는 그 인생을 논하지 마라. 네. 빅토르 위고가 했던 네.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한 2달 동안 그 수돗물하고 식빵만 가지고 먹고 산 적이 있어요. 한 2달. 그러니까 눈물까지는 몰라도 제가 수돗물 젖은 빵은 많이 먹는 사람인데 네. 그때 어떤 그 2달 동안 그 식빵만 먹다 보면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식빵을 딱 보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생기는데 지긋지긋하다. 밉다. 네. 저것만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저거 없으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고맙기도 해요. 아까 그 식빵 빵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쟁을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책이라고 하는 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빵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경우에는 빵이라도 꼭 있어야 되는 순간이 있고요. 모두에게 빵이라도 줘야 되는 순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홍남기 씨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금 빵값만 갖고 안 되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빵값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이때 각각의 정책을 놓고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만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빵에 겪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네. 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정책이 맞서고 있을 적에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 정책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 제가 봤을 적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되었든 아니면 기본소득이 되었든 그 기본에 있는 가치는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모두가 함께 모두의 소득을 보장하자. 모두가 함께 모두의 소득을 예. 보장하자. 아무도 그 누구를 버리지 않는다. 어. 우리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치를 놓고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뭐 전 국민 고용보험제다 기본소득제다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이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각에서는 이 두 제도를 놓고서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을 붙이고 네네.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지금 굉장히 시급해서 먼저 할 수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네네.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기본소득으로 가는 아주 좋은 그 루트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밑에 깔려 있는 정신도 모두가 모두의 소득을 보장한다잖아요. 네네. 이 보장률을 계속 높여가고 이 보편성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취업자다 실업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소득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가장 지금 와닿았던 말이 그 네.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네. 떼놓고 버리고 가지 말라는 말씀. 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회에 우리 약자들 소수자들 많잖아요. 네. 사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눈 한번 찔끔 감고 모른 척하면은 네. 잠시 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사회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낙오되지 않게 네. 좀 늦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항상 네. 했었기 때문에 네. 착하게 약간 착한 김지윤으로 돌아올 때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네, 되게 와 닿습니다. 사실은 네. 네. 전 국민을 이게 뭐 굉장히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국에서요. 그러니까는 이 아동 비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소득층이 아동 비만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생겨요. 네. 근데 이걸 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건강보험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그 심장병 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 그러니까 영국은 물론 NHS지만은 보험 기금 자체가 무너지면서 결국 사회 전체가 그걸 비용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마음을 꼭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된 사람인데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두의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동 비만이라든지 이런 건 미국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럼요. 국방부에서 문제를 삼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은 이제 그 우리처럼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인데 네.
그 모병제 기준이 있거든요. 어쨌든 아무나 다 어플라이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으면 학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 체중과 신장이 있어요. 아하. 체중이 과체중이 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그 연령대에서 그러니까 그 끌고 갈 수 있는 혹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젊은 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모자른다. 제가 아까 식빵 예. 먹었다고 그랬죠. 그 2달 후에 제가 체중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지시지 않아요? 아니요. 늘으셨어요? 엄청 늘었어요. 7kg가 늘었어요. 2달 만에. 탄수화물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만 문제가 뭐랑 직결되어 있냐면요. 잘 먹으려면은 3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든가 시간이 많든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든가. 맞아요. 그런데 그 돈 없는 유학생은 셋 다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저소득층의 그 저희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 3가지가 다 부족한 경우가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두, 라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맞아요. 먹게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나중에는 사회 비용으로 결국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가 모두의 행복과 안녕을 함께 돌본다라고 하는 생각은 무슨 그런 도덕적인 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합리적이고 지각 있는 21세기 산업사회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이제 문자 중에 오늘 뭐 홍기빈님 고정해달라는 문자까지 지고 왔습니다.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 이야기까지 뭐 다 나눠봤는데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뭐 너무 잘하시고 또 네, 즐거운 얘기. 아유, 사회를 잘하셔서 아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기본소득 이슈 그리고 우리 사회 이슈까지 전부 다 함께 망라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